네, 금융상품론 수강생 여러분. 자, 우리 금융상품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시한 파일이 이제 금융상품론 개요가 되겠고요. 일단 에셋, 자산. 이제 우리 자본이란 용어도 있고, 자산이란 용어도 있고, 뭐 이거 그냥 막 좀 혼용해서 쓰는 그런 면이 있죠. 자본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또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요즘 이제 최근에 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자 주는 이제 미국에서는 통화 팽창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통화 팽창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팽창된 통화가 사실 이제 실물 경제로 가서 거기 실물 경제를 윤활유처럼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 통화 팽창을 시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실물로는 잘 유입이 안 되고 요즘 이제 자산 시장으로 자꾸 유입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 시장 주로 이제 크게 우리 언론 지상에서 많이 보는 이제 자산 시장 하면 첫 번째가 주로 이제 주택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고 자, 두 번째가 이 주식 시장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집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그런 국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와중이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셋 마켓 자산 시장 하면 이제 대표적인 자산 하면은 보통 이제 개인들이 많이 쉽게 접하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 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자산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자산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아주 명확한 정의, 에셋이 무엇이냐 하는 건 주로 이제 자산 그 자체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고 이 개인의 자산이 얼마냐 할 때는 개인의 자산 또는 이제 개인의 재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산 관리인 또는 뭐 재산 관리인 뭐 이런 그러니까 워낙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혼자 관리를 못하고 누구에게 이제 뭔가 전문적인 어떤 관리를 위탁하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관리를 해주는 뭐 에셋 매니지먼트 그게 이제 쉽게 이제 개인들 접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자산 운용사죠. 그거 외에도 이제 보다 더 밀착해서 보다 전문적인 그런 자산관리 서비스 또는 재산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자산과 재산이란 용어를 또 유사하게 재산과 자산을 또 유사하게 쓰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 자산은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좀 오래 유지가 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자산이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가 소비재죠. 소비재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우리가 먹고 쓰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가치가 이제 오래 유지가 된다. 요게 바로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폐 금융론에서 화폐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 화폐가 무슨 뭐 교환의 수단이고 뭐 가치의 척도고 자산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나오니까 화폐만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화폐도 그냥 들고 있으면 화폐로서의 화폐 가치가 갑자기 뭐 다음 1,000원짜리가 900원 되고 800원 되고 이러지는 않죠.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점차 화폐 가치가 좀 소멸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화폐도 기본적인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각종 다양한 자산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으면서 그 가치가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빵 같은 거나 뭐 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쌀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뭐 빵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없죠. 이건 빵 뭐 2, 3일이면 다 부패할 거고 쌀도 뭐 한 달 정도는 가겠지만은 뭐 몇 개월 가면 쌀도 또 이게 이 부패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보통 소비를 위해서 소비하게 된 소비재죠, 소비재. 그리고 이제 자산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 요게
또 자본재의 기능도 있어요. 자본재라 하면 이게 이제 생산에 그 투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산은 뭐 그런 것까지 그 자본 또는 자본재까지 포괄을 하는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걸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는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냥 그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자산하면은 그 실물 자산 그 자체로 어떤 형체나 물리적인 존재, 물리적인 존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형체도 있어야 되고, 또 물리적 우리가 tangible하게 유형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물 자산 중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실물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 뭐 이게 어떤 뭐 그 일반적으로 가치를 갖기는 어렵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돌이 다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뭐 물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깎인 돌, 보통 우리가 수석이라고 하는데, 그 수석은 뭐 돌 중에 좀 특수한 수석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실물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돌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같은 부류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뭐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은 가치가 없고 뭐 그런 건데,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 하면은 금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실물 자산으로 내가 뭔가 가치 저장, 일종의 그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적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득 중에서 일부만을 소비를 하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남기는 행위를 우리가 저축이라고 했고, 그 저축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금융자산이 그런 저축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금이나 또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뭐 저축하는데 돈 뭐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일부를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이 있어서 금을 샀다. 금값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뭐 보유를 해가지고 나중에 금 팔아가지고 뭐 미래 소비를 보다 확대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부동산은 요즘은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주거 문제가 워낙 그 중요한 문제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분명히 일으키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부동산도 하나의 어떤 투자 또는 그런 투기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가치 저장에 남는 돈이 있으면은 내가 주식 투자하냐, 금 투자하냐, 또는 뭐 채권 투자하냐, 예적금 할 거냐, 그 중에 나 부동산이 낫겠다 뭐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유발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하여튼 그런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이 되면서 특히 이제 개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실물 자산 하면은 금이나 부동산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요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요즘 디지털. 그러니까 요거는 이 가상화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게 이제 금융자산이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는 요게 금융자산으로 정의가 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우리가 금융의 취지나 금융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물자산에 가까워요. 실물자산에. 그 형체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형체가 있다 없다, 유형이다 무형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물자산 중에서 지금 이런 기술 특허, 이런 무형의 자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자산도 있겠고, 무형 이런 것들은 다 유형이죠. 유형인데 이런 것들은 무형이고, 무형이냐 유형이냐가 실물 자산이냐 아니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뭐 가상화폐에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무형이니까 그냥 컴퓨터에 기록일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치면 우리 예적금도 다 전자적인 기록이에요. 지폐나 동전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실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은행 예치하면서 생기게 되는 예적금은 무슨 뭐
유형에 만질 수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의 전자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가 그냥 전자적인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도대체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치면 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AU라고 하는 그 원소기호 그 금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도대체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가 지금 뭐 크게 지금 변동성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에 왜 가치가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금이 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 금이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금 빨아먹고 삽니까? 아니 뭐 금 바르고 살아요? 그냥 금은 뭐 그 우리가 뭐 씹어 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금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금을 캐서 많은 그 노동자들이 금을 캐가지고 그거를 금으로까지 정제된 금으로까지 재련을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동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게 금의 가치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금 가치를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하는 게 그럼 금 가격이 변화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어떤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결정된 거고 그게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뭐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심지어 원가보다 더 내려갈 수도 그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고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치가 가격 또는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상화폐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가상화폐 뭐가 들어있냐면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전기 엄청나게 먹죠. 요즘 그 가상화폐 마이닝 채굴할 때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간 집합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들어간 전기를 다시 우리가 전기로 뽑아내서 쓸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엄청난 전기가 내재되어 있다. 금 캐는 데 들어간 노동자들의 그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채굴하느라고 들어간 거기에 들어간 전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이 많은데 또 이런 논쟁들도 많고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거는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그 비판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하여튼 그 실물 자산이 있고 요거 이제 왜 여기 이제 가치 그 자체로 이제 가치가 있는데 사실 왜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게 다 주관적으로 금이 왜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금도 있고 금 실물을 갖고 있기도 하고 금 내가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걸 이제 은행에다 예치를 해 두고 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 증서 또는 금 인출권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이게 사실은 달러의 기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 금태환이 되는 그런 달러를 저장하고 아니 금을 저장하고 금태환권으로 나온 게 금증서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달러의 물론 달러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왔지만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면서 세계 통화 시스템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달러가 요런 체계를 갖췄던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해도 그 금이 그 실물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 증서, 종이장 증서일 수도 있고 요즘은 종이장 지폐마저도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그냥 전자적 기록 이게 무형이죠. 이것도 전자적 기록이 있는 거죠. 이 금의 소유주는 누구다라는 전자적인 기록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남에게 뭐 양도한다거나 뭐 남에게 이거를 뭐 다른 거가 교환한다거나 뭐 이런 이 거래들이 가능한데 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금 자체를 다 보유를 했을 거고 이게 위험하니까 그 보관소 주로 이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금 증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이제 종이장이죠. 이거는 사실 종이장도 어떻게 보면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에 녹아버릴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전자문서, 전자증권화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어떤 뒤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제 금융상품도 이런 거 보면 다 예전에
주식, 주권, 채권, 이 종이장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고 다 전자적인 기록밖에 없다. 그래서 가상화폐도 보면은 다 전자적인 기록이지 않은 다 전자적인 기록이에요. 지금 다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도 심지어 실물 자산조차도 금융화 시키고 전자화 시켜서 금 증서일 때도 있겠지만은 금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자를 전자적으로 기록을 하고 뭐 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만 명확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거래가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여튼 실물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 주로 이제 요건 이제 공장 지을 때 필요한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주택 같은 거 이거 이제 주거의 공간이지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실물 자산이고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엄청난 투기의 수단이 되어 왔던 거죠. 자, 기계 공장의 유형의 생산 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으나 이건 일반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에 있는 어떤 그 기계 공장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그거를 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요거를 다른 기업이 가져가지도 않겠지만은 사가지도 않아요. 남의 걸 왜 사? 굳이. 다른 기업에 있으면은 또 그 가치를 못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 설비는 보통 우리가 기업 재무에서 이건 그 비유동 자산 또는 고정 자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동 또는 이제 고정 자산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그 공장 기계 설비를 기업이 들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어디에 뭐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냥 자기네가 그 설비를 들고 있어서 자기네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남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똑같은 가치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걸 판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범용의 기계,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이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 비싼 기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피부 치료를 하는 레이저 기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병원이 A라는 병원이 그 레이저 기계로 피부과 병원을 하다가 이제 병원 문 닫고, 요걸 이제 어디 B 병원에다 팔았다. 팔리냐? 팔립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 사람이 레이저 기계를 갖다가 이게 쓰는 법만 잘 알아가지고 또 이걸 갖고 그 치료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들도 그 돈이 없으면은 돈 많으면 이제 새 기계 사겠지만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중고 기계를 사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고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생산 설비 또는 기계 공장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중고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 얘기는 이제 뭔가 한번 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와서 실물 자산 중에서 또 굉장히 각광받는 부각된 게 소위 이제 커머더티 보통 이제 상품 또는 원자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주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커머더티의 첫 번째 농축산물이 있고 두 번째 그 금, 은 같은 광물이 있고요. 세 번째 천연가스 뭐 이런 또는 원유 같은 에너지 자원이 있고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커머더티에 보통 우리가 원자재 또는 커머더티 또는 우리가 상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생산에 있어서 기업의 생산에 있어서 어떤 원자재, 부자재, 중간재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자체로 어떤 최종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농축산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쌀이 있다. 그러면 쌀이 뭐 소비자들의 최종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쌀 과자 만드는 기업은 쌀이 원자재가 되겠죠. 여기 무슨 닭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닭 직접 뭐 먹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닭을 가공해서 파는 뭐 예를 들어 할인닭 이런 데는 닭을 또 원자재로 사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커머더티는 그 자체적으로 최종 소비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이 원자재로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이 되겠습니다. 자, 광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금 같은 경우에도 금 자체를 물론 이건 소비가 아니고 금 우리가 뭐 바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개인들이 금 사서 들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그 반도체나 휴대폰 만들 때도 금이 굉장히 중요한 또 원자재죠. 그래서 그 원자재로 또 투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실물 자산 중에서 이제 소비재, 생산된 소비재도 분명히 실물 자산은 맞는데, 대부분의 소비재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러분들 옛날에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 알죠? 조선시대 때 나왔던 그 허생전 소설을 보면은 허생이 공부를 한참 하다가 과거에 계속 그 떨어지고 와이프가 나가서 이제 돈 좀 벌어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이제 그 제주도 가서 말총 말총 갖고 이제 조선시대 때 갓을 만들었던 그 원료가 되는 건데, 말총을 소위 이제 매점매석 사재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걸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죠. 그 허생전 그 소설에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일반 그 소비재도 보통 그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빵을 갖고 빵값이 오를 것 같아서 우리가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금을 산다든가, 주식값이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을 산다든가,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뭐 땅을 산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빵값이 오를 것 같아서 빵을 산다 이런 행위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빵은 썩잖아요. 오랜 기간 버틸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뭐 전쟁 터졌다 또는 뭐 큰 자연재해가 났다 그러면은 빵 같은 식료품이 굉장히 희소해질 수가 있고, 그럼 그 단기적으로 빵값이 급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요걸로 한번 또 이익을 보겠다고 빵을 일종의 투자 수단, 투기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빵을 갖고 빵을 자산이다 라고 한다거나 투자 대상 자산이다, 뭐 빵에다 투기한다, 빵에다 투자한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빵이 부족해져서 빵값이 일주일 내로 두세 배로 뛸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사재기를 하고 매점 매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일시적으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해서 보통 이제 소비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상적인 전통적인 어떤 자산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수값이 급격히 오를 것 같다거나 라면값이 급격히 오를 것 같다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투기적인 동기가 발생을 해요. 그런 소비재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종의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이익을 노리는 그런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물론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 마스크 사재기 이런 거 못하게 하듯이,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게 굉장히 또 좋은 사례인데 누가 마스크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그 한동안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에서 마스크 하나에 막 보통 1,000원, 뭐 몇백 원 하던 마스크가 갑자기 10,000원, 20,000원씩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또 사재기를 하려고 하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했죠. 일주일에 마스크 한 개만 사라, 두 개만 사라. 그래서 그 마스크가 일반적인 우리가 자산이다 또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또는 어떤 투자의 수단이다, 투기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코로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병해서 마스크가 이 생산을 통해서 빨리 대량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마스크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랬고, 그런 추이를 봐서 막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매점 매석하니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데, 이런 사재기하고 매점 매석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는 그 마스크를 어떤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이면서도 가치가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크게 오를 것까지 기대를 하는 그런 어떤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된 소비재가 일반적으로는 투자나 그 저축의 대상은 아니겠으나, 그 필요에 따라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금융자산 되겠습니다. 이 금융자산은요, 반드시 금융계약이 있어야 돼. 컨트랙트가 있어야 돼. 컨트랙트. 그래서 컨트랙트 하려면 반드시 계약자가 2명이 있어야죠. 혼자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거래 양자가 있어야 돼요. 금융의 기본 원리입니다. 거래 양자가 있어야 돼. 금융 계약, 파이낸셜 컨트랙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돼요. 이게 이제 갑시, 을시. 이게. 자, 그럼 이 금융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한쪽이 청구권을 갖게 되고, 예를 들면 채권, 한쪽이 피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채권을 갖게 되고 이쪽이 채무자가 되는 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채권, 청구권이고 이쪽은 피청구권자가 되는 거예요. 금융에서는 반드시 거래 양자가 있고 한쪽이 반드시 청구권이 있고 한쪽이 그거 청구권, 정당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뭐 한쪽이 뭐가 된다? 피청구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피청구권자가 정당한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 또는 채무 불이행 또는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금융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요 구조하에서 탄생된 이 청구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예금 하면은 이 거래 양자가 누굽니까? 예금자가 있고 거래 한쪽에 누가 있어? 은행이 있죠. 얘가 청구권자고 얘가 피청구권자지. 그쵸? 자, 주식이 있다. 이거 누가 발행해? 기업이 발행합니다. 기업이 발행하죠. 자, 그 거래 양자 한쪽에 누가 있습니까? 주주가 있어요. 그쵸? 자, 이쪽이 이제 주주로서의 청구권자고 이쪽이 피청구권자죠. 발행한 기업이. 그래서 예금과 주식 일례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금융이라 하면 금융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계약이에요. 계약. 금융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양자 간에 반드시 두 명이 있어야 돼.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양자 간에 금융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한쪽이 청구권자가 되고 한쪽이 뭐가 된다? 피청구권자가 될 때, 보통 이제 청구권은 우리가 보통 채권 또는 이쪽은 우리가 채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하여튼 이 청구권을 이 청구권 자체 또는 청구권을 표시하는 뭐 증서 또는 청구권 자체를 표시하는 어떤 전자적 기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 Financial Asset 또는 Financial Product라고 하는 것이죠. 금융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금을 들고 있다. 내가 누가 뭐 계약했어요? 이거 그냥 내 거지? 내가 뭐 내 금 들고 있는데 금 들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뭐 청구를 합니까? 이 청구를 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그 신용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이 청구권의 가치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제로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 청구권의 가치, 이게 이제 금융자산의 가치, 주식의 가치, 채권의 가치,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순전히 누구의 상태에 따라서 피청구권자 상태, 이 재정 상태가, 재무 상태가 어떠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 과연 이 청구권을 얘가 피청구권자가 잘 받아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냐. 이게 이제 청구권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 그런 계약하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 거야, 내 거. 그냥 내 거고, 내 거로서 금이 그냥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뭐 청구를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거는 금은 내가 주택 들고 있다. 내 집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내가 누구한테 청구하고 말고 그냥 내 거지. 그냥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고, 금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 다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금을 누구한테 빌려줬고 그걸 내가 다시 받아낼 권리가 있다. 그때 이제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리스 렌트 계약을 했다. 또는 내가 주택을 누구한테 빌려줬고 다시 언젠가 되돌려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전월세 계약을 했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건 금융 계약이에요.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요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리스 렌트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만 갖고 우리가 돈만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 자체를 뭐 빌리고 빌려준 이런 거래, 이런 계약,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의 리스 렌트 계약도 다 금융 계약, 이 파이낸셜 컨트랙트가 되겠는데,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융 상품은, 금융 자산은. 그러니까 골드 그 자체, 집 자체, 그 자체는 금융 상품이 아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다? 리얼 에셋, 실물 자산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비트코인, 이거 계약입니까? 내가 무슨 그 비트코인 거래소 가서 그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구한테 청구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냥 내 거야.
물론 내가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빌려줬다든가 내가 비트코인을 어디에다 뭐 보관을 예치를 했다든가 그럼 내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게 청구권이니까 그 금융계약이 있는 거고 그땐 금융자산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내가 들고 있다, 금 자체를 들고 있다 또는 주택 자체를 들고 있다, 이거는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금융계약이 없어요. 청구권자, 피청구권자가 없어요. 금융자산은 내가 청구권자로서 이 계약의 상대방인 거래 상대방이 피청구권자가 나의 청구권을 제대로 받아들여줄 기 때문에 이 청구권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금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적금의 가치가 있는 거고 채권의 가치가 있는 거고 주식의 가치가 있는 거고 파생상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피청구권자가 잘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주면 가치가 떨어지고 잘 받아주면 가치가 올라가고 피청구권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치의 근원 어디서 오냐? 청구권에 있다. 이 파이낸스 클레임. 그래서 내가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저쪽 거래 상대방 피청구권자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은 나의 청구권이 정당하면 그 반드시 응해줘야 됩니다. 이자 받을 때가 돼서 이자 달라, 이자 줘야 되고, 원금 받을 때가 돼서 원금 달라, 원금 줘야 되고, 배당 받을 때가 돼서 배당 달라 하면 배당 줘야 되는 거고, 뭐 등등등. 이제 그 파이낸스 컨트랙트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전형적으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아주 기본적인 금융 상품 이겠지만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베리에이션들이 다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융상품의 다양한 종류를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 나열을 했지만은 일단 그 화폐, 지폐하고 동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이에요. 이게 왜 금융상품이냐면은 지폐하고 동전 들고 있는 사람이 청구권자고 피청구권자가 지폐하고 동전을 발행한 중앙은행이 피청구권자입니다. 물론 화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는 달러는 미국의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한 인출권입니다. 금 증서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달러를 페드에 들고 가서 달러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페드가 금을 내줘야 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인출해달라고 가는 경우도 또 없고 또 실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금을 페드가 보관하고 있고 그 금증서를 발행했던 게 달러기 때문에 달러라는 지폐하고 동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청구권자로서 피청구권자 누구한테? 미국 페드한테 피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금태환뿐만 아니라 실물을 갖고 화폐의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그 태환 화폐가 아니고 다 신용화폐란 말이에요. 뭔가 백업해주는 게 없습니다. 중앙은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왜 가치가 있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할 텐데, 화폐가 왜 가치가 있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화폐가 왜 가치가 있느냐? 자, 하여튼,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은 주식이다, 채권이다, 파생금융상품이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은 지폐하고 동전 화폐입니다. 화폐, 본원통화. 실물자산 아니고 금융자산이고 여기 청구권 피청구권이 뭐냐 갖고 있는 사람이 청구권자고 발행한 중앙은행이 바로 뭐다? 피청구권자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단기금융상품 우리 보통 머니마켓 이 세큐리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 그 RP, MMF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 하여튼 우리가 쉽게 은행 가서 이 주식 투자하려면은 보통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은 주식 투자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온라인 세팅 또 이 PC에 세팅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에는 증권사 객장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증권계좌 트고 노인들도 거기서 거래를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다 온라인화되고 모바일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채권 거래를 한다. 이거는 약간 좀 금융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예금, 적금 이거는 은행 가서 통장 만들고 거기다가 돈 넣어서 기록이 되고 내가 필요에 따라 돈 뭐 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자가 약간 붙고 뭐 이런 거는 초딩도 알고 여러분 같은 20대도 알고 30대도 알고 40대도 알고 60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쉬운 금융 계약 또는 금융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증권 거래 또는 주식 거래, 채권 거래, 증권 거래보다는
은행에서의 예금 적금 계약 또는 예금 적금 통장 만들고 그걸 갖고 우리가 돈 관리를 하는 거. 이건 뭐 누구나 다 쉽게 하는 거고 누구나 거의 다 필수로 갖고 있죠. 나는 은행 통장 없는데 증권 통장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전 국민 거의 대다수가 극히 일부를 빼고는 은행에 대한 예금 적금 통장 기본적으로 있고 물론 이제 거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뭐 1년 예치하는 또 그 정기 예금도 있고 또 얼마씩 그 계속 납부를 하는 뭐 정기 적금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은행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거래 또는 금융 자산 또는 금융 계약 또 금융 상품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RP나 뭐 CP, CD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끼리 거래를 하는 또 서로 간의 금융 계약이고 MMF는 이제 펀드인데 또 이제 요건 이제 증권사에서 또 해야 되는 거죠. MMF 같은 펀드니까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 물론 이제 우리가 은행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로 뭐 약간 그 시장에서 증권의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과 채권 또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 쪽의 비즈니스 영역이고, 요거는 좀 그 은행보다는 훨씬 더 금융 지식이 있어야, 접할 수가 있는 또 그런 거래가 가능한 그런 금융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은 돈 빌려주면은 대출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돈 빌려 그 청구권이 있는 거죠.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출도 또 중요한 금융 거래고. 주로 이제 우리가 대출할 때는 은행, 저축은행 가서 하는 거고, 이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은행 가서 대출하고, 신용도 안 좋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안 되면 뭐 저축은행 가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뭐 캐피탈사 가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뭐 카드사 가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뭐 대부업체 가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심지어 사금융 시장도 가고, 뭐 이렇게 신용도에 따라서 뭐 대출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대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주로 이제 은행과 저축은행, 기타, 농협축협, 뭐, 또는 그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뭐 이런 데가, 보통 협동조합 형태가, 이런 그 대출 비즈니스를 하고, 기본적인 또 우리가, 많이 또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상당히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한 그런 또 이 금융거래가 또 대출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돈 그냥 사인끼리 금융기관과 거래가 아니라 이게 별로 이제 좋은 거래는 아니고 서로가 이제 사인끼리 거래를 하다 돈 떼먹고 도망가고 서로 싸움 나고 심지어 뭐 살인도 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릴 때는 웬만하면은 금융기관 가서 빌릴 생각을 하고 누가 나한테 돈 빌리러 와도 나한테 빌리지 말고 금융기관 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지 절대 이 가족 간에도 웬만하면 사인 간의 금융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둘 간에 뭐 이 한쪽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한쪽은 이제 돈을 빌려가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은 이거 이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이자하고 원금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 채권이 있는 거죠. 이쪽은 채권이 있는 거고 이쪽은 또 그거에 응해줘야 하는 채무가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경우 이게 청구권이고 이거 바로 피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서로 간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도 금융기관의 중요한 비즈니스이지만 사인 간에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 이제 계약서는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빌려줬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 통장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은행에서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다. 그런 이제 대출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계약서가 명확한데 이런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자연인간 사인 간에 돈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에 대한 그 계약서 요게 참 명확하지가 않죠. 이게 계약금이야 계약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요걸 뭐 공적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또 어떤 경우 계약서도 심지어 없이 그냥 구두로 빌려줘 내가 언제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쪽에서 이제 금융거래 하다가 많이 그 분쟁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본자 우리 캐피탈 에셋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증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생산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하고, 그래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기타, 하이브리드한 뭐 BW, CB 뭐 등등등 여러 우선주 뭐 등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이런 증권 증서들이 요거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가 되는 보통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증서들 보통 우리가 캐피탈 에셋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기타 이제 선물 옵션 선도 같은 파생 상품 장외에서 거래가 되냐 장내에서 거래가 되냐
장래에 보통 이제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거래소 내에서 집중시켜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그냥 지멋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아름아름 거래가 되는 거냐, 이게 문제고. 우리가 이제 보험과 연금은 뭐 자세히는 많이 안 다루겠지만은 이 중요하죠. 이것도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졸업하고 나서 소득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입을 해야 되는 또 보험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건강보험, 이제 공적보험이죠. 이거는 이것도 이제 꼭 공적보험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공적보험이 많은 분야를 이제 커버를 하는 거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보험 자체가 잘 발달을 안 해가지고 다 민간 그 의료보험이고, 물론 또 우리나라에서 민간 의료보험 시장도 있죠. 그래서 공적보험에다가 약간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 사면 반드시 보험은 강제적으로 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보험에 또 많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 생명보험도 가입하고, 뭐 또 기타 그 실비 의료보험도 가입하고, 뭐 등등 연금보험도 가입하고 뭐 등등. 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이 금융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자, 연금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그 연금하면 주로 이제 크게 꼭 뭐 절대적인 기준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공적연금이 있고 뭐 민간연금이 있고 그런 거고, 공적연금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고, 자, 민간연금은 이제 민간보험사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 저 판매를 하는 그런 그 연금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사적 대출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사인 간의 이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